안녕하세요. 역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3학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세 번째 진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크게 보면은 이쪽 지역에 연나라가 있었고 이쪽 지역에 제나라가 있었으며 가운데에 세 개의 또 다른 나라가 있었고 이쪽 지역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에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서로가 부국강경 정책을 펼쳤는데 최종적으로는 법가를 채용했었던 진나라가 바로 국가의 개혁에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진나라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었던 진왕 정은 바로 장군에게 시켜서 90만 대군을 동원해서 당시에 여러 개의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쪽에 있던 초나라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 한나라, 위나라, 전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들도 멸망시키고 고조선을 침략을 했었던 연나라도 이때 당시에 공격을 해서 같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진나라는 수도를 한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수도로 해서 전국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번의 배경에서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법가를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 자, 진시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 기원전 221년에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여기서 이제 진시황제가 중국 전역을 어떻게 통일했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별표 2개 반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시황제의 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왕권 강화에서는 바로 시황제, 즉 중국에는 원래 황제란 말이 없었어요. 황제란 말이 없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설인데 중국의 전통적인 바로 시조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왕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삼황, 오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삼황에서의 황자와 오제에서의 제자를 따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때 당시의 시황제는 바로 이 삼황 오제의 업적을 다 합친 것만큼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시황제다, 즉 황제를 처음 시행했었던 황제다라는 의미에서 시황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통치에서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자, 먼저 황제가 직접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자,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9년제입니다. 9년제.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1번 9년제의 경우에는 중국은 원래 주나라 시대 때에 바로 주왕이 중앙을 통치하고 지방은 제후들에게 바로 분권적으로 통치하는 바로 이 봉건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봉건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주왕실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주왕실과 제후들은 남남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진시황제는 아예 그냥 제후 같은 걸 아예 세우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진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중국 전역을 전부 다 여러 개, 몇십 개에 해당하는 군과 그 다음에 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 지역에다가는
황제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황제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바로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지방관을 지방에게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후와 같이 지방에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그렇게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즉 황제가 언제든지 간에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이 황제에게만 충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중앙으로 권력이 이제 뭉쳐지게 되는, 집중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중앙집권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지금도 이제 일부에서 발굴이 되기도 하는데 이 중국 전역에 완전히 중국 전체를 뺑뺑 돌 수 있는 규격화된 도로를 깔아놓습니다. 도로를 깔아놓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국을 뺑뺑 돌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황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도로망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런데 문제는 황제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흉노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흉노족은 북방에 살고 있는 이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있거든요. 유목민족은 바로 뭐예요? 유목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유목민족들은 농업보다는 주로 목축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목축도 그냥 목축이 아니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그 목축업으로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바로 이제 농경을 주로 이제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중국 지역에 바로 자주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진시 황제 입장에서는 이 흉노족을 막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진시 황제는 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가 원래 옛날에 전국시대 때에 만들어졌었던 각 국의 장성들을 일괄적으로 이어서 바로 여기서부터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여기서부터 이쪽 지역까지 이르는 거대한 지역에 바로 거대한 장성을 쌓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3번입니다. 흉노족, 침공, 방지, 위한, 만리장성, 축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에서는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화폐는 뭔지 알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화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날 돈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긴 돈을 알 거예요. 보통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엽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돈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의 형태는 포종이라고 해가지고서 쟁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이제 동전이 있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 해안가 지역에서는 바로 도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고조선에서도 많이 발견됐었던 명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동전이 발견되기 했었죠. 그랬었는데 이런 동전들이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사용이 되다 보니까 환율의 차이도 그렇고 돈 가지고서 이제 그 물건 사가지고서 이제 그 유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겁니다. 때문에 기존에 이때 당시 있었던 모든 바로 동전들을 이 진시 황제는 전부 다가 없애버리고 이른바 반량전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동전의 모습, 그 옛날 동전의 엽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태의 반량전이라고 하는 동전을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 중국 전역의 모든 동전들을 한 가지 종류로 통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안에서의 상공업이 훨씬 더 잘 되게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한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세금을 10대를 개인별 한 명당 10대를 세금 걷겠다라고 딱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이쪽 지역에 있었던 한대의 용량하고 이쪽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대의 용량하고 이 남쪽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대의 용량이 서로 다르면은 사람들한테 되게 불합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진시 황제는 바로 이러한 부피를 재거나 아니면 길이를 재거나 아니면 무게를 재거나 하는 모든 수치를 재는 도량형을 한 가지 종류로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예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에서는 동남 1번 문자의 통일이 있습니다. 문자의 통일, 즉 이때 당시에 각 지역별로 사용됐던 문자가 서로 비슷은 했는데 약간 좀 다르고 했던 것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때 당시에 진시 황제는 바로 진나라의 문자로 전부 다 하나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법가를 중심으로 사상을 통일하게 됩니다. 즉 춘추전국 시대 때 말기 때 그때 당시에 등장하게 됐었던 대표적인 바로 제자백가에 해당되는 사상가들 바로 뭐가 있죠? 유가, 법가, 그 다음에 도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묵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중에서 각 사상가들이 자기의 사상을 바로 채용해야지 국가가 잘 된다고 열심히 진나라의 왕에게, 즉 진나라의 황제에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나라를 통일하는 사상은, 진나라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상은 법가였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진시황은 자신을 도와줬었던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였었던 이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바로 건의를 받으려서 당시에 이 법가로 국가의 사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유학자들 혹은 다른 사상가들을 한꺼번에 구덩이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서 생매장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느냐, 실용적인 그런 서적을 제외한, 그리고 또한 법가적인 사상을 적은 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서 싸그리 다 불살라버리는 이른바 분서갱유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사상 탄압을 펼쳐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 탄압이라고 하는 건 측면이 있었지만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생각을 한 가지 종류로 통일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뭐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진시황제는 자기가 만들었던 천하가 언젠가는 또 이제 무너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걸 그냥 냅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겠죠. 때문에 진시황제는 뭐 일설에 의하면 불로장생양, 죽지 않는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각 지역에다 파견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시황제는 실제로 많이 오랫동안 살지 못합니다. 한 50몇 세인가에 죽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게 되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황제가 됐었던 사람들은 호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 2세 황제죠. 근데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진나라가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시황제가 자기가 만든 법을 확실히 다 알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 법가를 잘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2세 황제 때는, 두 번째 황제였었던 2세 황제 때는 바로 이 법조차를 잘 몰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국가의 통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황제에게서부터 떠나서 바로 황제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던 바로 이 환관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 환관은 국가를 정말 마구잡이로 통치하게 됩니다. 마구잡이로 통치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꼭 그것만 다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동남이 3번에 보면 별표 2개를 쳐줍니다. 바로 멸망에서는 첫 번째, 원래 국민들은
이 진시황의 통치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전역을 다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진시황제가 천하의 백성들을 전부 다 편하게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시황 입장에서는 황제의 권위에 자꾸만 까부는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북쪽에 있었던 흉노족. 수시로 쳐들어오거든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진시황제는 연 인원 몇십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리장성 보면 어떻게 쌓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가 진시황제 시대 때의 백성이라고 친다면 나는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백성이에요. 오늘 길가를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웬 편의점에서 호빵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막 잘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죠. 손이 가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호빵을 찌는 찜통기의 문을 열어가지고서 몰래 호빵을 빼서 가면서 나도 모르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하필이면 가게 주인이 보게 된 거죠. 가게 주인이 이거 보게 되자 가게 주인은 뭐 두말할 거 없이 나를 그냥 경찰서로 옮긴 겁니다. 경찰서는 나를 바로 선생님을 이제 재판소로 넘겨버리게 된 거죠. 재판소에선 바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는 이 판결을 어떤 식으로 내버렸느냐. 당시에 많은 인력이 부족했었던 만리장성을 바로 쌓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은 조금만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무조건 만리장성행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바로 호빵 엄청 먹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바로 만리장성 3년형 하면서 선생님은 그대로 만리장성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열심히 땅 파고서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의 잘못만 해도 무조건 만리장성 행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만리장성에는 바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많은 죄인들이 만리장성으로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로 만리장성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만리장성에서 쌓다가 죽으면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월급 안 줍니다. 먹을 것도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바로 국민들은 이 진시황제의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다고 한다면 자 동감 1번 무리한 토목공사, 만리장성 축조 등이 있고 동감 2번 법가에 의한 가혹한 통치. 내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법으로 전부 다 제약을 해가지고서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법을 조금만 위반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법 조문들이 너무 많아서 대략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 전부 다 법의 눈치만 보고 법만 살살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했다 하면은 무조건 만리장성형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의 3번 유학자의 탄압, 사상의 탄압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이 진시황제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황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저 힘이 무서워서 함부로 대항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통치를 잘 못하는 이세 황제가 통치를 했을 때 드디어 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란은 어느 날 글쎄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마을에 이장, 통장 이 정도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진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진승, 오광. 이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손잡고서 자기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서 바로 몇 월 며칠까지 반드시 사람들을 데리고서 토목공사 현장으로 사람들을 인솔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윗선에서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들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바로 그 몇 월 며칠까지
갈 수가 있었고 충분히 도착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더니 현장하고 이 진성 오강들이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서로 연결해준 다리가 붕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헤엄쳐가지고 갔다가 무조건 죽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게 암만 해도 뭐 어차피 늦을 수밖에 없고 도망가면 무조건 사형이고, 그때 당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나라의 법이 굉장히 가혹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도착한 사람들 전부 다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을 또 진나라가 시행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진승오강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인솔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나아가나 아니면 도망가나 둘 다 죽는다. 이렇게 할 바엔 이 세상 자리 바꿔버리자. 그러면서 이들은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진승오강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진승오강의 난은 순식간에 진나라 전역을 대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진승오강의 난은 진압을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진나라의 황제의 총리를 맡고 있던 황관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죄수들을 군인으로 전부 다 바꾸어서 그대로 이 진승오강의 난을 같이 진압시켜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진승오강의 난은 진압이 됐지만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진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스물스물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각 지방에서 그 결과적으로 반란이 일으키게 되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진나라의 멸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유학자 탄압, 분소갱유, 거기다가는 밑줄 치고 한쪽으로 빼서 아래쪽으로 빼서 사상탄압이라고 적어주세요. 사상탄압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진승오강의 난을 시작으로 밑줄 칩니다. 진승오강의 난을 시작으로 각지의 반란에 밀려 붕괴. 그렇게 되면서 진나라는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료 잘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184페이지입니다. 2번 한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중국 고전 문화를 이루다. 1번에 한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다 에서 바로 3번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의 고전 문화가 성립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기 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영웅들이 서로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장면들을 바로 이제 게임판으로 만든 건데요. 일종의 게임판이에요. 이때 당시에 말로서는 천하를 바로 들었다 놨다, 태산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장사였었던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원래는 동네 깡패, 산적 여기에 해당됐던 사람이었었던 바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항우와 유방은 서로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진승오강의 난이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옛날 전국시대 때 7개의 영웅 국가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남쪽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던 초나라의 바로 귀족들이 진나라가 흔들리게 되자 바로 그 틈을 타 반기를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었던 초나라의 마지막 왕의 후손을 찾아가 가지고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회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동네 깡패였었던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행실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원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항상 좀 뭔가 좀 찐따 같고 좀 문제가 좀 있고 있던 사람이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굉장한 한 가지 강력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 너무 잘 챙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나라 말기에 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바로 그 마을의 이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서 자기의 사위까지 삼으면서 그 지역을 지키는 장수로 임명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매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른 많은 사람을 데리고서 그 마을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세력이 커지다가 이 진나라에게 대항하는 반란 세력이 있다는 소식이 듣게 되자 그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때 당시에 이 반란 세력에 합류를 하게 되죠. 합류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그만 이 초나라의 왕은 많은 반란 세력이 있는데 근데 이 세력들의 실질적인 왕으로 추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력들을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적절하게 이용해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진나라를 제일 먼저 멸망시키는 반란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방 통치 제도를 봉건제로 바꾸고 그리고서 이 지역의 진이라고 하는 옛날 지역의 왕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딱 내걸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이 많은 반란 세력들이 전부 다 진나라의 수도였었던 함양,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지고서 열심히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잘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싸울 때마다 계속 승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잔인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그 노예 군대 있었죠? 진승 오광의 난을 진압했었던 그 군대가 항우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들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돼서 항우군에게 포로가 됐고 이 항우군의 숫자보다도 이들의 숫자가 거의 2배 이상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약간의 반란의 기미가 살짝 보이게 되자 항우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한순간에 절벽 아래로 그 몇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우라고 하면은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싸워도 안 되는 존재 이런 식의 사람들의 인식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항우는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진나라의 수도에 있었던 함양이라고 하는 곳을 열심히 올라가겠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철 넘치는 매력이 있었다고.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적들과 싸우면 적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삼게 되면서 그러면서 싸울 때마다 항복을 그냥 받아내는 겁니다. 진압을 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열심히 싸워서 차들어 올라가고 한쪽은 다 항복받으면서 올라오고 어디가 진나라의 수도 있는 함양까지 도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바로 유방의 승리였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국가를 마음대로 통치했었던 그 황간이 제거되고 3세 황제가 황제의 자리로 올라간 상태이긴 했지만 국가를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으므로 유방이 도착하게 되자 이제 3세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하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수레를 타가지고서 그 위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그리고서 손을 묶은 채로 유방에게 나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항복을 할 테니 나를 죽이고 우리 백성은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방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서 바로 이 3세 황제의 목에 묶여있는 밧줄을 잘라주고 바로 손을 묶었던 밧줄로 같이 잘라준 다음에 3세 황제의 손을 같이 손 잡고서 함양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진압하러 온 군대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을 진나라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모든 진나라의 법들은 전부 다 폐지하겠다. 딱 3개만 지켜라. 3개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바로 약법 산장이라고 하는 걸 때 제시하고 그리고서 나름대로 이 진나라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항우의 군대가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항우가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힘으로 유방에게서부터 그 자리를 뺏게 됐어요. 결과 유방은 항거하지는 않고 일부러 살짝 그 자리를 피하면서 다른 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수찬이라고 하는 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게 되면서 항우는 스스로 진나라의 왕을 칭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를 진나라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해주게 됐었던 회왕 혹은 회제라고도 불리죠. 이 초나라의 옛날 왕까지도 제거하게 되면서 중국 전역을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 이름이 초라고 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죠. 얘는 초나라 출신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항우가 정말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영광이었던 겁니다. 힘은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항우가 너무 포괄적인 통치를 펼치니까 각 지방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항우는 군대 끌고 가가지고서 천하무적이니까 가가지고 한 대 박살냅니다. 박살내는데 문제는 한 대 박살내면 딱 두 군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두 군데를 박살내면 네 군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조용히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수천 지역에서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유방은 바로 그 틈을 타서 이 항우가 다른 지역을 장악하는 그 틈을 타서 함양을 공격하게 되었고 바로 이 유방의 세력이 너무 세지게 되니까 각 지방에서 항우에게 박살났던 모든 다른 반란 세력들이 전부 유방 편을 들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천하는 순식간에 누구 편이 된 거냐? 누구의 것이 되게 됐냐면 유방의 것이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방은 바로 마지막 전투에서 항우를 엄청나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몰아붙이게 돼서 항우는 이 유방을 피해가지고서 자기의 출신 지역이었던 초나라 지역으로 열심히 도망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고성에서 이제 유방의 공격을 막고서 잠깐 피해 있던 상이었는데 그날 밤 성 주변에서 이상하게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랫소리가 초나라의 노랫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렸느냐? 알고 봤더니 당시에 유방의 군대가 바로 이 항우의 군대에게 초나라 노래를 열심히 불러준 겁니다. 그렇게 하자 초나라의 바로 군인들은 고향에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들, 내 와이프 이 생각이 나면서 점차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항우가 정신 차리고서 군대를 정벌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도망가서 항우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바로 고사성어의 유래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항우는 패하게 되면서 유방은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으로 유명한 한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동감 1번에 한고조, 동감 1번 들어갈 말은 유방이 바로 동감 1번 써주세요. 한을 세워서 중국 통일 빗줄. 동감 2번 이때 당시에 진나라의 지방 통치가 각 지역의 특색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통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한나라는 유방이 약간 머리를 씁니다. 동감 2번 이른바 군국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되죠. 군국제. 이 군국제는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먼저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수도는 장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했는데 이제 진나라가 망했죠. 이 지역은 황제가 직접적으로 통치합니다. 직접적으로 통치하는데 옛날 주나라보다는 좀 더 많이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것으로 되어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대신에 나머지 지역은 옛날에 17개의 나라가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걸 쪼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지방은 봉건제로 통치를 하고 중앙은 군현제, 직접 통치를 하는 군현제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즉 군현제와 봉건제를 짬뽕시킨 일종의 통치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옆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수도 근처에는 군현제를 그 다음에 변방, 외곽 지역은 전부 다
황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세워서 봉건제를 통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아예 세금을 걷지 않았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지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다 볼 수 있겠죠. 3번 농민생활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2개 반 한무제가 있습니다. 한무제는 전성기 때는 이때 당시가 이제 한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지배 체제가 실시가 됐는데 동감이 1번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을 때 동감이 1번 먼저 기존에 있었던 군현제를 다시 폐지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이전에 있었던 군국제를 폐지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직접적으로 통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감이 2번 연호를 제정합니다. 그 해의 이름을 황제가 직접 지정을 해서 바로 시간조차도 황제의 통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호를 건원이라고 줬다고 한다면 그 해부터는 건원 1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건원 2년, 그 다음 해는 건원 3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세게 된다고 합니다. 동감이 3번은 바로 유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즉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교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즉 이때 당시 유교는 분석경위를 통해서 다 그 경전이 불태워졌는데,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유학자들이 유교를 계속해서 남기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렇게 많은 유교 경전들을 싸그리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달달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은 불태울 수 있지만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없앨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교가 이 시대까지 살아남게 됐는데 법과도 당연히 폐지가 됐겠죠. 근데 유교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걸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러니 부모님께 효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황제에게도 충성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가부장적인 그런 형태의 국가의 사회 질서 같은 것, 사회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황제는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봐준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황제를 부모와 같이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을 나름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유교를 이 한무제는 채택을 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그리고 바로 그 유학자의 채용을 위해서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대학교를 만듭니다. 최초의 대학교니까 가장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클태자를 써서 퇴학이 아니에요. 태학이에요, 태학. 자, 그래서 바로 태학을 설립합니다. 동감이 4번, 동감이 5번, 그리고 동감이 5번은 바로 유학의 지식의 정도를 평가하여 관료를 선발합니다. 즉, 그 지역에서 유학의 지식이 넘치거나 아니면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바로 덕목을 열심히 잘 시행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바로 관리로 뽑는 제도, 이런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향거리 선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서 인재를 뽑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한무제는 영토를 열심히 확장해서 동남 1번 흉노를 토벌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흉노를 토벌해가지고 흉노를 열심히 보면서 흉노가 계속해서 조금 나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말 나중에 가서는 한나라 후기 때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아예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는 과정 중에서 바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으로 파견하게 하는데, 이쪽 지역이 바로 서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서역으로 파견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서역으로 파견하는 이 길이 이제 너무 험난하다 보니까 이 한무제가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장건은 바로 황제의 전성을 그러면서 서역을 지역을 갔습니다. 하지만은 나가자마자 바로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잡힌 다음에 한 10년 동안 흉노족이 잡혀가지고서 나중에 흉노족의 아내까지 얻을 정도로 흉노족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10년째 되던 해에 탈출해서 바로 서역에 있는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에게 가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월지가 이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군은 다시 이 길을 따라서 돌아오다가 또 흉노족에게 잡힙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장군도 또 한 번 탈출해서 이때 당시에 한나라에게 오게 됩니다. 한나라에 와서 한무제를 만나서 상황 설명을 다 하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서역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었던 이 한무제는 바로 서역과의 교역을 이용해서 서역의 국가들이 흉노족의 편을 들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바로 무역을 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서역 지역까지 영향을 확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한나라의 영역이 서역 지역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흉노족으로 또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쪽에 있었던 고조선까지도 같이 멸망시키면서 이 지역의 나라로 한상원이라고 하는 이제 한나라의 군현을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베트남도 같이 공격해서 같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당시에 동감 2번 장건의 서역 파견 과정에서 비단기를 발견하고 동감은 3번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흉노족은 기마병인데 한나라는 보병이거든요. 기마병이 월등하게 센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보병은 기마병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기마병을 만들려면 바로 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비싼 겁니다. 때문에 당시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 몇 가지에다가 바로 국가가 이 물건들을 판매하는 역할, 즉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품목이 뭐냐면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철이었어요. 이른바 염철 전매제, 소금과 철을 바로 국가가 전담해서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군대를 양성해서 그래서 흉노족을 공격했던 겁니다. 보다시피 자 재정 확충에서는 잦은 전쟁으로 인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염철 전매제 아이예요. 전매 할 때 아이 쟤는 쟤도 어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었던 한은 얼마 후에 잠깐 망합니다. 환관과 외척들이 통치를 개판으로 했어요. 그 과정 중에 나중에는 아예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한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정말로 왕망이 신나겠죠? 그래서 신나라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 통치가 너무 개떡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그 한나라의 황족의 후예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서 한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후한의 성립이라고 얘기하고 별표 하나 밑줄칩니다. 광무제가 신을 멸망시키고 한재건. 하지만 동간 5번 별표 하나 이 시대 때는 지방에서의 세력가들이 점차 넓은 토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키우죠. 신라말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세력가들처럼 이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족들은 바로 동감 1번 대토지를 소유하고 동감 2번 호족이 향거리 선제를 장악하여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동감 3번 이걸로 인해서 영토를 전부 다 호족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농민들이 호족들에게 소속이 되게 되면서 농민들도 같이 몰락하게 되었죠. 자, 동감이 6번 후한의 쇠퇴. 자, 동감이 1번 외척과 환관의 정치 개입이 있었습니다. 즉 이 시대 때에 외척과 환관이 계속해서 정치에 개입하면서 후한의 시대가 잘 끝날 상황이 안 됐었던 거죠. 동감이 2번은 바로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게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황건적. 즉 한나라의 시대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음양오행 사상에 의해서 이제 다음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나라가 노란 색깔이 상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노란색 손수건을 두르고서 바로 노란색이 바로
상징하는 그런 나라가 빨리 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사이비 교조에 섰던 장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반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중국 전역이 전부 다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진압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거기다 통과하면 3번 바로 그렇지만 이 황건적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호족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 결과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조조 그리고 선공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서게 되는 이른바 삼국지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끝으로 해가지고서 중국은 이제 다시 한번 분열의 시기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AA 노트 나중에 검사할 테니까 반드시 꼭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